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MX 전도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도 나왔고요.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추운 거 다 알아. 그렇지.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너무 추운 것도 다 다 알아. 근데 저는 짐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에? 짐을 제가 딴 데다 보내놨잖아요. 짐이 막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 짐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옷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가지고 며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집을 또 이사했어요? 관심 좀 갖고 살아 지금. 뭐든 다 아셔 지금 청취자분들이. 너만 몰라. 남자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황대리 입장을 지지합니다. 뭔 자. 상관이래. 이사를 하던 말인데. 오빠 생각에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김 선생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네. 아주 귀엽고 솔직한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된 남친이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전형적인 이과 공돌이라고 하더군요. 현재도 이공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사람이 꼬인 곳 없이 선하고 신중하고 침착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만나온 남자들과는 다른 편안함과 안정감에 호감이 갔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만나면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란 겁니다. 저는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도 잘하고 자유로운 직업군이라 상대도 대체로 그런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에 대해선 영 감을 잡기가 어렵네요. 착하고 따뜻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매우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때때로 벽 같습니다. 저는 출렁임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플랫한 사람입니다. 그 플랫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 제게 필요하고 좋은데 제가 맞춰갈 수 있을지 이런 차이가 괜찮을지 좀 고민입니다. 대체 공돌이 연구원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걸까요? 오빠들 저 이 남자랑 잘해보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인 사연입니까? 일반적이죠. 네. 아주 대단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 되셨다니까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성에 안 차는 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내가 그리고 있는 연애의 상, 그리고 내가 해왔던 연애의 패턴과 좀 달라가지고, 조금 성에 안 차고 이런 걸까요? 성에 안 차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성에 안 차면 안 사귀었겠죠. 이럴 때는 생소하다고 말하죠. 생소하다. 이런 남자 처음이야. 생소하다. 네.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잘하고 싶잖아. 잘해보고 싶다잖아요. 네. 모든 생소한 것은 적응기가 필요한 겁니다. 네. 황 대리는 제 생각은 말이죠. 또 헤어지라고 그러려고? 꼬장 부리지 않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심술을 한 게 너무 들켰나 싶을 정도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시던데. 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연애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연애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적지 않은 연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새로 만나는 사람은 또 새로운 연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경험들도 자기 안에 잘 쌓여져 있다면 이 새로운 연애에 잘 적응하게 되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성격으로 한 사람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공계 공돌이, 이과 공돌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공통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만의 다 개성이 있는 거니까 그럼 좀 약간 남자친구를 좀 사람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이건 거의 상담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하지. 네이버 지식에 나오는. 자, 그럼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때요? 두 분은 좀 간질간질한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맹숭맹숭한 스타일인가요? 저는 말이죠.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뭘 얘기를 해. 그만할게요. 네. 황 대리님 어때요? 이게 또 위험한 멘트일 수도 있는데, 물론 평생 혼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연애 경험들이 30대 사연 보내신 분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한 서너 번 정도의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경험을 했으나 어떤 경험이었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 본인의 스타일이 어떠냐고 물어봤지. 시작하고 있잖아. 시작하고 있다. 두갈식으로 답을 해주라고. 두갈식으로. 서론이야. 답부터 서론. 딱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야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봐도 제 스스로를 연애를 하면서 점점 더 인간다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 매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그래서 좀 밋밋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좀 밋밋하다. 뭐가 그러니까 나는 좀 밋밋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다. 수평선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 처음을 돌이켜보자면 어느 정도 미숙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본인이?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만큼 미숙했던 것 같고 이제는 좀 노련해져서 진짜 이거 얘기해야 되나. 노련해져야 됐다고 해야 될지 속물이 됐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거를 알면서도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어딜 가? 이 정도면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서도 되지 않나. 더 이상 뭘 경험해? 연애 지상주의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황대리요? 네. 황대리의 저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모든 걸 달관한 듯한 지금 그래요? 평가를 하고 나는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 다음 챕터가 있어. 참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네. 네. 그 소리는 들었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요. 그럼요. 또 시작이야?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어쨌든 이렇게 본인은 좀 굴곡이 있는 스타일이고 네. 좋을 때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때 확 나빴다가 이런데 남자분은 되게 그냥 좀 평평한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 남자도요, 아마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낯설고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 네. 평평하게 살아온 사람이 굴곡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쪽도 생소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헤어지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서로 스타일을 맞춰보고 싶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던 대로 솔직하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맞춰보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이 답입니다. 이럴 때는. 네. 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권유하고 싶은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연인 사이에서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말이 헤어지자는 말로 전달될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넌 너무 평온해 보여. 이거 우리 둘이 잘 맞을까? 난 좀 낯설고 어떻게 맞춰야 되나 서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별을 얘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미주를 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미리 이야기하고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더 잘 맞춰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라고 이야기는 제가 하지만 저도 못 해봤고 나도 못 해봤고 할 계획도 별로 없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연애의 시작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은 나랑 너무 비슷하고 좋아. 서로 그런 동질감에 이끌려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결국엔 사람은 다 달라요. 질문 주신 공돌이 연구원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걸까요? 당신이 좋으니까 연애를 하는 겁니다. 당신 생각으로 네. 연애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지금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그쪽에서도.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김 선생 같이 이제 달코 달아가지고 얘기를 안 해줘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나도 다음 챕터가 또 있어. 아직 다 몰라 나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얘가 지금 제청하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몰라. 네. 그리고 잘 남자들은 모르고 바보야. 그냥 이거를 해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동의하고 재청하고 예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네. 그냥 지시를 해주시라.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분도. 네. 네. 아무튼 이분께도 술친구만 박스. 네,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청정공기 흡입해 오셨던 10분 계십니다. 네. 네, 그분들께도 술친구물 한 박스씩 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 안에서 서로 뭔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있나 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 약간. 조금 궁금한데, 네. 뭐 어쨌든 다시 술자리를 가지시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시라고, 그날 사실은 저희가 갖다가 좀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까먹는 바람에 못 가져갔어요, 현장에. 다 그렇지 뭐. 그래서 한 박스씩 보내드릴 테니까, 네.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공원국 작가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은하철도 999 완결편 제1장 지구로의 귀환. 메텔과 철이는 은하계 여행을 끝내려 한다. 철아, 미안해. 지구는 철이 혼자 가야 해. 철이는 되고 나는 안 돼. 왜요? 왜 철이는 되고 메텔은 안 돼요? 그래서 철이는 대구 수성동에 카페 철스를 차리며 지구를 지킨다. 왜 메텔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메텔은 되엄, 즉 돼지 엄마가 되어 지구의 가까스로 오게 되는데. 제2장에서 계속. 은하철도 999 기쁘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공원국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세계 평화로 연인을 얻으신. 네. 지난주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네. 공원국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춘추전국 이야기 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공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세요. 말씀은 조분조분하시고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너무 호방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만났던 스토리가 그 호방함의 어떤 절정이지 않나. 네. 네. 저는 사실 모르고 네. 방송 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비범한 스토리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번 도입부 스토리로 한번 살짝 여쭤봤던 건데 거기서 그냥 이런 호방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네요. 네. 자, 그래서 중국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는 뭐 중국을 이제 그냥 한 번 갔다 온 것밖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김 선생은 중국에서 이제 뭐 짧게나마 좀 살아보기도 했고, 또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네. 중국을 이제 다니시고 네. 여행하시고 한 게. 20년 동안 살펴보신 중국 어떻게 좀 다른가요? 처음 가셨을 때랑 지금 중국이랑. 17, 18년 동안 중국을 많을 때는 뭐 1년 가끔씩 어떤 때는 뭐 몇 개월씩 계속 있으면서 근데 일단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크다. 결국은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다닐 때는 뭐 99년, 뭐 2000년만 해도 절대적인 빈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미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슬프게도 시스템 면에서 이제 행복의 관점에서는 사실 뭐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행복의 관점에서는 다양성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이제 선생님은 또 네, 행복이 좀, 중요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뭐 얼굴이 못생겼지만 또 뭐 예쁜 아내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난 진짜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이렇게 그것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아내 동창회 한두 번 가봤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사업한다고 만나고 술도 먹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 성공하고 전 실패했습니다만 그 사업 면에서 이제 동창회라는 것도 한국하고 똑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 뭐 문과야 뭐 성공한 친구가 몇 명 있겠습니까만, 근데 비즈니스계에서는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고 있구나. 이제 결국은 돈이다. 돈으로. 돈과 또 하나는 도시생활, 화려함. 어쨌든 돈과 관련된 것, 또 돈과 관련된 지위. 그렇다면 뭐 돈이라는 게 사실상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데 못 가지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자꾸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아주 다수가 힘들어합니다. 뭐 다 하자면 돈, 또 하나는 중심,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중심이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끝없이 소외시키니까. 그렇죠. 변방은 정말 괴롭고요. 신체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가슴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이제 변방에서는 인신의 자유가 그다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티베트 혹은 뭐 신강 위구르 민감한 문제지만 제가 신강 위구르에서 여러 번 쫓겨났기 때문에 하여튼
신체적인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마음대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마음대로 말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변방에서는 더욱더 혹독하고요. 또 우리 이제 부가 이제 중심에 집중되고 변방으로 나눠주는 뭐 선심 쓰듯이 하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굉장히 긁습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긁고 변방에서 이제 요즘 행복의 기준이 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심에서 이제 상업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박탈감, 이 정신적인 신체적인 박탈감은 굉장히 큽니다. 제 개인적인 예전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01년도에 합비 예. 네. 안위성의 허페이 네. 거기에 1년 정도 있었어요. 저 네. 대학생 때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희 친형이 한국어 선생님인데 거기에 있는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국어 선생 한국어 교환교수로 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형이 1년 동안 와가지고 놀다 가라고 해가지고 네. 휴학하고 잠깐 거기서 1년 동안 놀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중국을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6개월, 1년 정도 지내면서 중국에 대한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거랑 매개 통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베이징, 샹하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로웠어요. 네. 여유롭고 맞습니다. 삶의 질이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되게 높았어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안 받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애 밥 먹여서 학교 보낸 다음에 점심시간이 2시간 반인가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학교 가서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학교 다시 보낸 다음에 다시 회사를 가요. 뭐 5시 반이면 퇴근해. 그랬습니다. 네. 일은 언제? 그렇게 해도 사회가 잘 돌아가. 그래요? 문제가 없어. 이야. 그러니까 치열하진 않은데 막 뭐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속도도 느리고 무너진 펜스 하나 고치는데 한 3달 걸려있고 이렇긴 해.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 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그리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그 중국이 나랑 참 사대가 맞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좋은 인상 때문에 중국 주재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베이징에서 주재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박하게 변하더라고요. 네, 급속도로 바뀌고 네. 있군요. 그 전에는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여유가 있고 막 음악 얘기도 좋아하고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일 많이 했는데 점점 돈 얘기밖에 안 해. 아. 네. 그 되게 각박해지더라고요. 뭐 돈 얘기도 무섭고 이제 정치 권력 이야기도 무섭고 하여튼 중국에서도 이게 제 책이 이제 번역 출판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기존의 수많은 영웅들 또 이제 주입된 영웅들 말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각자 다 영웅이다.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혹은 우리 자신들이 이제 구성할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편집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 혁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이 생활- 안 듣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생활 속의 혁명. 네. 사실은 뭐 혁명 구호를 외친다고 혁명이 되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느냐. 나는 이제 나로서 귀중한 존재인데 권력이든 뭐든 돈 있는 사람이든 뭐 권력 있는 사람이든 혹은 사실 사람 개인이 뭐 나쁜 게 아니라 이 사회든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뭐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기하는 책들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 이제 뭐 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고가 사회에 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중국이든 또 사실은 한국 독자들을 볼 때 이 기나긴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 제도사, 막 길게 해진 제도사를 제가 수없이 계속 강조한 게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정말 의기가 넘치는 개인이 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제거되고 정말 그 예외 없이 제거되고 이런 걸 볼 때 이거 뭐 우리가 움츠러 들어야 되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알아서 기는, 소위 말해, 알아서 기는 이 문화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정말 한꺼번에 다 이제 알아서 기어서 결국은 그걸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발굴할 때 그럴 필요 없다. 실제로 그게 사실도 아니고 이제 겁먹었을 뿐이다. 개인들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단 크고 예를 들면 뭐 지나라를 뒤집은 마지막 농민들은 이제 고용살이 농민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또 칼이 있습니까? 칼도 없죠. 그냥 가다가 뭐 멍둥이 들고 뭐 어떻게 곡괭이 들고 하는데 우리 바꿔보자 해서 그분들이 막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또 바꿔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볼 때
들고 없는 게 피 튀기는 이 동란의 시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닌 삶에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장자 철학 같은 것도 이제 기존의 질서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는 이제 기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난 나의 본성이 있고, 난 이 시대가 말한 어떤 요구도 난 들어줄 필요가 없다. 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엄청난 양식을 제가 보기에 가장 중국 철학이든 모든 사상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사상이 장자의 사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시대를 거부함으로써 또 미래 세대에게 이런 엄청난 양식을 주고 또 중국의 또 협객 또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장자를 들고 나오고 하는 기반을 만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또 사실 우리 인생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뭐 아들 세대에서도 좀 아빠를 좀 뽀대나게 이제 하려면 너무 움츠릴 필요 없다. 엎드릴 필요도 없고. 이 굉장히 조근조근한 말씀 중에 고급지고 굉장히 그 역사의식이 넘치는 그 문장 행간 가운데 한두 마디씩 이렇게 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영웅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사실은. 춘추전국 이야기를 이제 11권을 쓰셨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인물과 영웅이 등장하지만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난 이 영웅이 참 마음에 들더라 싶은 영웅을 한 3명 정도만 딱 꼽아서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봐 주시죠. 첫 번째는 뭐 1권의 주인공 관중이고요. 관종이 아니고 관중입니다. 네. 네. 관종. 그 관중이 관포지교의 그 관중이죠. 관중이 좀 관종 증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관중이 관종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네. 좀 그런 증상도 있어요. 출사하기 위해서 좀 관종 행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관중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전국 말기에 이제 공자 유명한 신릉군, 네, 뭐 백성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유방. 그리고 또 사실은 세 번째까지 하면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권을 헌사한 이제 지금 출토 유물에 나오는 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관중을 첫 번째로 꼽으신 이유를 짧게 좀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관중은 뭐 말했듯이 정말 찌질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관종 맞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친구 돈으로 장사하고 이익은 자기가 가로채고 뭐 전쟁에 갔다 빨리 도망온 후에는 뭐 우리 집에 뭐 엄마가 있지 않냐. 엄마 엄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노모가 계신다 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제 관중이란 이름이 중이란 중자 하면 또 이제 중간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사에서 실패하니까 뭐 나를 잘 못 알아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도 잘하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가슴속에 춘추전국의 질서 전체 제도적인 질서를 잡은 사람인데 가슴속에 든 이야기들은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를 키워나갈까 뭐 부국강병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을 편안한 자리에 잡아줘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목적이다. 관중이 한 이야기 중에 오늘날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전시라도 곡식 수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전시에 곡식 수출 안 하다가 욕먹고 막 중국에서는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사드 이야기 나올 때 진짜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뜬금없이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힘들더라도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뭐 이런 게 관중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스케일도 있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낚싯줄로 쓰지 마라. 이런 건 이제 백성들의 사실은 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우린 뭐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의 관련된 사람들은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중이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전쟁하고 결부시키지 마라. 상류에 댐을 쌓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큰 문제지 않습니까? 강의 막 국제적인 강의 있는 근데 지금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는 게 또 그래서 관철했다는 거 정치적으로 야,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욕 먹으면서도 결국 해내는 게 정치다. 정치 이제 혐오라는 것도 너무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 이제 정치란 정치가들을 존경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신릉군이나 이제 유방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못 살겠다 엎어보자도 있지만 이거 차마 못하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유방은 지금 결국은 이제 한나라의 황제가 됐지만 출발점은
도적이었고 또 죄수 호송단의 간수로서 죄수를 고의적으로 놓아준 이런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놓아줬다는 게 우리 죄수들 몇 명을 보니까 생계형인 거죠. 근데 이 생계형이 도망가니까 또 도망가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은 죄수가 도망갔는데 결국 나도 걸리게 됐는데 잡아드릴 생각은 안 하고 에이 생계형들 나가라 이게 다 나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 밤 우리 술 먹고 다 도망가자. 그래서 간수가 네. 다 술 다 먹고 죄수들하고 술 먹고 도망가 버렸거든. 자기도.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면 또 산속에 숨으니까 달아났던 친구들이 우리 이제 산속이라서 이제 무리를 뭉쳐야 이제 밥이라도 먹으니까 그게 유방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근데 그런 거 볼 때 에라 이건 진짜 내가 진짜 사나이로서 이 난세에 기껏해야 이 생계형 죄수 호송이나 할 수 있냐? 이제 먹고 살자는 놈 잡아들이냐? 난 못하겠다. 포기함으로써 뭔가 다거든. 근데 이런 것들 저는 협의라고 보는데 협기. 근데 진짜 협기가 없어서 요즘 뭐 고등학생이 뭐 더 조그마한 친구를 때리고 있을 때 아저씨가 딱 지나가면서도 뭐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하다가 아저씨 뭐야 이렇게 딱 돌아서는 이게 아니라 그 노트북이라도 팽개치면서 이 자식들이 하면서 이게 불러 모아서 두들겨 맞더라도 이게 협기인데 너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으로 119, 112에 전화하면 뭐 그게 시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 협기를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들이었고 또 그렇지만 다 못 지키는 거 보면서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이 페미니스트면서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난 거세된 말들의 사회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많은 거세된 말들이 이제 근육만 뽐내면서 다니고 있다. 거세돼도 근육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거세되지 않은 뭔가 개개 맛 이제 그 유방. 인간의 인간다움을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1권에 나오는 그 노비 미는 2번이나 도망친 노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결국 처음에는 전쟁통에 결국 노비 신분이 싫으니까 이제 다른 진영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양민이 됐는데 양민이 되고 나니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호적에 안 올리니까 원래 노예주가 와서 잡아갑니다. 근데 내가 왜 노예냐 해서 또 도망갑니다. 국가 권력이 말하기 너 왜 처음에 도망친 건 좋았다. 내 양민이가 하는데 너 왜 호적에 안 올렸냐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하여튼 노비는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벌써 40 다 됐다는데 그때는 20 되면 이제 시집도 가야 되는데 노처녀 2번 도망간 노비 그 대답이 정말 진술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도 바꾸고 어떻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법률 시스템을 이제 바꿔 나가는구나.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영웅이다. 잘 나간 사람도 있고 지리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오는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긴 역사를 쭉 대하소설처럼 대서사시로 기술을 하셨는데 관점이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느냐라는 그 영웅서사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성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발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실제로 투여를 했는가. 네. 원래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답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한 사람이 결국엔 영웅적인 삶을 살더라. 네. 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역사로 논증을 쭉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관점이 전 되게 좋았어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네. 굉장히 험악하지 않습니까? 네, 험악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4대 일강에 다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분단이 돼 있고 네. 북한에는 철 모르고 날뛰는 애들이 네.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엄혹한데 네. 이걸 어떤 돌파해 나가는 지혜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거를 발견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례가 혹시 춘추전국 사례 중에 혹시 선생님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4강 이제 열강 체제 안에서 살아남은 이제 4권의 주인공 이정나라 집정 자산의 이야기. 어떻게 정세를 분석하고 돌파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굽히지 않고 또한 이 부국 강병을 이룬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책에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하나는 뭐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거의 무정부주의자에 가깝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가. 이제 내실만 다지면 정말 괜찮은 나라다. 옛날에도 그렇고 아무리 뭐 결함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정말 정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정의감은 숨어 있지만 분명히 숨어 있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만 작다고 생각하지 작지가 않습니다. 중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뭐 최소 15개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인도, 베트남, 뭐 태국. 인구든 뭐든 우리보다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만 상대로 때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약자 코스프레고요. 그렇지 않고요. 때릴 수도 있고 군사 강국이고 또 군사 강국이라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느긋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색깔대로 가는 거고 우리의 급선무가 있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들의 급선무가 있지. 사실 우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잘 때도 잠도 잘 안 오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잠을 푹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밤새 고민하다가 이렇게 손 떨리는 상태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술 먹고 일상생활 용이하고 자기 임무에 닥쳤을 때 하면 되는 거죠. 호방합니다. 뭐 아무리 북에서 문제가 있는 정권이 있다고 해도 사실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국가라는 것이 아무리 독재라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을 정말 넓게 먹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분단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행동인가, 작은 일인가, 이제 크게 결국은 제일 좋은 건 평화를 돈으로 산단 말인가, 이제 혹은 뭐 매파들이 한이 말한 이야기인데 비겁하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평화는 원래 돈으로 사는 거고요. 정치로 사는 거지. 뭐 주먹으로 때려서 평화 안 오죠. 올 수도 없고요. 핵도 있는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것이다. 돈 1조, 2조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 돈이란 거 돌고 도는 것이고 그걸 주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크게 보면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자기 비하만 하지 않으면 네. 다 문제는 해결된다. 네. 이게 기억에 남네요. 결국엔 그게 책의 요체인 것 같아요. 네. 네.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역사를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길도 나오고. 네. 그렇죠. 작년에 촛불 혁명을 보시는 그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라디오 진행하다가 선거법 경고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정말 어떻게 이제 용산 참사를 지휘한 김석기 같은 분이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조금의 협기라도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이 어디 있든 뭐 욕을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염치를 알고 이제 뭐 일생 돈 있으면 돈으로 즐기면 되는 거고 욕심을 끝을 모르다 보면 진짜 결국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촛불 보면서 저도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1인 시위를 제가 가장 열심히 해서 이제 팔이 이제 굳을 정도로 청와대 옆에서 종로구경찰서 형님들 막 따라오고 어디 가시냐고 1인 시위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러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의문스럽게 말 안 하면 막 수영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이제 수영하고 나오면 또 그분들 막 고생하고 이런 걸 했는데 전 결국 이제 우리 그 점에서 세상은 바뀐다고 보고 개인부터 행동을 확실하게 전 촛불 시위 보면서 희망을 전 느꼈습니다. 좋든 안 좋든 어떤 면에서든 우리의 의기, 협기 또 정의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길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춘추전국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지는 깨달음 뭐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춘추전국 시대에 나오는 사상과 사건과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실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실패의 의미가 다른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재구성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잃더라도 히덕거리면서 거리를 걸을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삶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겠다. 히히덕거릴 수 있는. 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네. 네. 사실 그렇죠. 다 가진 걸 잃어도 히히덕거리면서 괜찮다. 오늘도 날씨 좋네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히덕거리면
정말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현실이고 대세가 되고 있다면, 중국을 설명하는 고리를 내가 꽉 잡고 있다면 어떤 면에 나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네. 사업이든 뭐 학문이든 혹은 일상생활이든 뭐 심지어 연애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길고 좀 괴롭고 분석적인 내용 뭐 참고문은 많지만 또 이런 걸 한번 돌파하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작게는 치매 예방에도 됐지 않을까. 인물들 배우다 보면 치매 예방까지 이렇게 걱정해 생각하시고 주시고. 뭐 네.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행을 하시는 인문학자란 말이에요. 네. 그 여행을 하시는 인문학자인 공원국 작가님한테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세계 평화를 받아주신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각별하긴 합니다만 그거를 제껴두고 네. 중국이란 나라. 뭐 분석적으로 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거대한 관료 이데올로기 국가고요. 이걸 분석하자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지구상의 가장 큰 정치적인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 보편적인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조직은 역사상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조직의 한 행동에 너무 충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야. 하나하나 봐야 되고 이 조직이 너무나 사실은 이질적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거대한 관료제라고 생각하면 분석을 천천히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상 거대한 조직이라고 봐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다. 예. 여쭤보세요. 나중에 책을 좀 깊이 있게 본 다음에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다. 예. 자, 그래서 춘추전국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비 독자들에게 이제 뭐 2시간 동안에 이제 공원국 작가님의 어찌 보면 매력, 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런 책을 썼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엿볼 수 있었다면, 요런 포인트에서 춘추전국 이야기를 좀 사서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거다. 네. 요런 분들에게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고를 좀 더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 또 그리고 큰 조직에 있으면서 좌절하신 분들, 혹은 이제 큰 조직을 어쩔 수 없이 이끌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성할 때 모든 이야기를 기존에 없던 체제로 한번 구성해보자. 예를 들면 기존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 독자들이 구성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막 쓰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은 자료, 새로운 번역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새로운 자료, 우리가 몰랐던 자료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새로운 언어를 익혀서라도 그 정면으로 새로운 걸 발굴해서 그것으로서 분명히 자기만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가지고 또 노력하셔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그냥 여행하시면서 생각하는 거를 쓴 게 아니고 자료를 다 모아서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집약해 놓은 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꼼꼼하게 다는 아니지만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근데 삼국지나 이런 중국 소설, 무협소설도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막 10권, 20권 되잖아요. 삼국지를 각 잡고 읽으면서 관우, 유비, 조조 이런 얘기로 인생을 논할 거면 저 책을 봐라, 차라리. 100배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배는 아닌가. 많다는 건 인정하신 거야.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삼국지 좋아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나 극화된 이야기에서 과장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안에 인간관계, 요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들어있긴 하죠. 근데 굉장히 과장돼 있고 차라리 팩트를 쭉 춘추전국 이야기를 훑어가면서 볼 때 더 얻는 지혜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만약에 자녀들에게 뭔가 삼국지를 읽어라 이런 아버지들 있잖아. 네. 차라리 춘추전국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되게 뿌듯해 하시네요. 세계 평화 얘기한 거야, 지금. 그렇지.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자녀들이 읽을 경우에 이제 부자 관계가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혁명에 약간 대한 주의해야 얘기이기 될 것 때문에. 같습니다. 네. 또는 아버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 활용하는 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김프로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공홍국 작가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일단 모두들 행복하시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 즐기시고 안에서도 즐기시고 사실 내일 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니까 우리 김프로쇼와 함께 오래오래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히덕거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공홍국 작가님 모시고 춘추전국, 중국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여튼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책도 많이 사서 보시면 좋겠고 괜찮다 그럼 또 사가지고 선물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